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모셨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요. 네. 제가 오늘 질문은 황세훈 연구위원님의 그 스페셜티라고 그러죠. 네네. 정말로 과거에 집중해서 연구했던, 학위를 받았던, 내지는 20년 동안 연구했던 네네. 그 섹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습니까? 그동안?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는 사실상 채권 시장이고요. 아, 채권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 그다음에 크레딧 관련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금융세제나 또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네, 그래서, 그거 뭐 재밌겠네요. 네. 오늘 공매도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네.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원성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금리는 우리나라에서 나한테 물어봐라. 황세훈한테 물어봐라. 뭐 이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지금 코너에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10년물, 2년물 금리는 떨어져요.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양쪽에서 서로 상반되는 시그널들이 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 신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쪽 신호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네.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들을 다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10년물과 2년물, 그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거 말고도 10년물과 예를 들자면 3년물, 그다음에 10년물과 5년물, 네네네. 내지는 30년과 뭐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금리들을 다 봐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기 금리는 지금 조금 떨어지는 모습, 네. 그다음에 단기 금리는 빠르게 네. 상승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둘 간의 격차가 좁아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커지고 있지만 아직 멀었잖아요. 보통 뭡니까 타임 갭이라고 그럽니까? 시차. 네, 시차가 뭐 한 18개월인 거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보통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네. 정도의 시차를 네. 두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실 경기 침체가 꽤 뚜렷하게 관찰되거나 혹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역전이 됐는데 이거 조금 시간이 있으니 지금 뭐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네네. 두 번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모르겠어요. 격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러시아가 두 손을 들고 제가 졌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볼 하더라고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질질 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네, 일단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1년이요? 네, 1년 이상 장기화될 1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침공 초기 단계에는 전투가 굉장히 격렬하게 발생을 하죠. 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이 전투는 사실상 국지전의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실패한 전쟁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침공 초기에 전쟁 초기에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해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시켜 버리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하.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러한 전면전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현대전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이제 지원 능력이 충분해야 계속해서 전면전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더 이상 전면전의 양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선언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전쟁을 흐름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철수를 하는 굉장히 이런 전략,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이제 전쟁을 흐지부지 끝내는 이러한 출구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서방 세계와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간에 약간 블록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약간 지지부진한 대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네네. 이제 물리적인 전쟁은 네.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 동맹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을 하는 서방 세계가 또 경제 블록을 형성하면서 이 양 거대 경제 블록 간의 경제 전쟁으로 전환될 내지는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양쪽 간의 무역 분쟁 내지는 주로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서로 상대 경제 블록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무역과 금융을 통한 다양한 그런 경제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강은 뭐 기본적인 것일 테고요. 뭐 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가스 같은 거. 그다음에 사실은 러시아가 세계 3대 비료 원료를 또 한 2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에그플레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더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곡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과 동맹을 맺게 된 아마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중국과 경제 동맹을 맺게 되면 러시아의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곡물 그다음에 원자재들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생산품들, 소비재들이 러시아로 공급되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이 될 텐데 문제는 서방 경제 블록과 러시아,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 공급 국가, 에너지 공급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쪽의 경제 블록 간에 그 마찰이 내지는 경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은 러시아의 원자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서방 세계로 넘어가게 되든지 혹은 그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 지금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압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의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확 급등한다기보다도 꾸준히 그냥 상향할 수 있는 질질 끌리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도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며칠 있으면 실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요.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69,200원입니다. 오늘 69,300원. 이거 뭐 혹시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상당히 심한 종목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1분기에 75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3조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옵니다. 작년 1분기로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큰 폭으로 개선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당장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6개월 후 정도의 그러한 이제 실적을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시 또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뭐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개인 투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하시는 좀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그래도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는 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분기에 7조에서 8조 사이 아마 매도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매도한 종목도 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매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보면은 미국 시장의 테슬라가 자꾸만 가격을 높이더니 그다음에 뭐 이제 생산된 자동차에 또 가격도 높이고 가격 전이도 잘해요. 또 잘 팔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이제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네. 우리 그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6개월 후를 한번 이제 미리 예상을 네. 해볼 필요성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배터리 업체들 사실 자동차 생산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특히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완성차 생산 차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제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가지지 못한 상태인 것이 이러한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도 지금 예상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전기차의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원자재 상승 압박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에는 최소한 2분기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주가 흐름, 부진한 주가 흐름은 극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보다는 사실 최소한 1분기, 길게는 2분기 정도 이러한 이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황세훈 연구원님한테 좀 직설적인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구원님이 지금 오늘부로 1,000만 원이 딱 생기셨습니다. 참 우리가 가치주도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성장주도 있고 낙폭 과대주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그건 좀 따로 띄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지금 2분기, 3분기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겠습니까? 일단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네네. 방어 전략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네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빠진 섹터들이 많잖아요. 좀 빠진 섹터들이 주울 수 없어요, 조금? 빠졌다고 해서 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빠진 상태로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빠졌지만 여기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내지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그러면 있고요. 1,000만 원 있으면 한 3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금의 비중을 저는 오히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이러한 주가 부진한 주가 흐름은 사실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오히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주식 비중을 확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방어적인 주식들이 있죠.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을 바로 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을 가진 그런 종목이라면 인플레이션 관련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이라면 비중 확대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일단은 조금 너무 서둘러서 주식 비중 확대를 가져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꾸준하게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경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시는 것, 신중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자 이런 말씀. 네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금 확보. 네,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원님 모시고 시장 전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